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렸다.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트럼프 양국 대통령의 회담은 충격적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BBC는 이번 사태가 양국 간 협상이 얼마나 긴박하고 감정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방안과 광물 협정 체결을 주요 의제로 다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설전으로 치달았고 공동 기자회견 및 협정 서명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제까지 공식 석상에서 한 나라의 정상 2명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당시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명하는 모습이었고 트럼프가 그러한 젤렌스키를 질타하며 따지듯 큰 소리로 반박하는 모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게다가 트럼프와 JD 벤스 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원조해줄 이유는 없지만 세계 경찰 국가라는 지위로 인해 도의적인 무기 지원을 해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회담 이후 트럼프는 미국의 안전보장 없는 즉각 휴전이란 자신의 종전 구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무기와 탄약을 실어 나르던 열차들도 멈춰 서게 됐는데요. 회담이 종료된 사흘 만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젤렌스키에 팔비들기에 나선 것이었죠.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자신의 종전 구상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 협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재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조속한 종전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거칠게 면박을 주고 사실상 백악관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굴복하고 말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한 바에 따라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와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 원조가 멈추게 되었죠. 젤렌스키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이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등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또한 공중방어 시스템 등 후방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55%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미국이, 25%는 유럽이 지원하고 있죠.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일부 부족분을 채울 수 있었기에 유럽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미국을 제외한 EU와 나토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 프랑스, 독일 총리, 폴란드 총리와 이탈리아 총리, 덴마크, 체코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영국 스티머 총리는 우리가 이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영국은 지상군과 공군기로 이를 지지할 준비가 됐다. 유럽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 영국은 프랑스와 2개 다른 국가와 함께 싸움을 멈출 계획에 관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것이며 그 계획을 미국과 논의하겠다. 이어 유럽연합 지도부를 비롯한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간 젤렌스키는 트럼프와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사과를 거부하고 유럽 정상들을 만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에 세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연합의 우호적인 태도 덕분이었죠. 사실상 이들이 지원해주는 무기가 근본적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두 정상의 불화가 깊어지자 안보 불안이 확산되면서 유럽 내에선 또 한 번 군비 중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단한 무기 지원의 일정 부분을
유럽이 메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긴 하지만 유럽이 미국을 대신해 각종 첨단 무기를 제공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 국가들조차 우수한 한국의 무기를 들여와 우크라에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에서 부각된 방공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K방산의 대공 무기 체계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국방력을 강화할 무기로 한국 무기를 주목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뛰어난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성비와 빠른 납기일을 내세워 유럽, 중동 등에서 수주 성과를 올린 K방산이 주목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LI지넥스원은 이라크 국방부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공 IR-1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특히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을 방문해 대공 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공 LL 대공 레이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 등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무기 재고 상황도 걸림돌로 꼽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쟁이 3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이 전장에서의 소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 프랑스 리옹 대학의 연구원 미셀은 프랑스의 무기는 매우 뛰어나지만 이동성이 떨어지고 충분히 생산되지도 않는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은 빨리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한국에서 시스템을 구매해야 할 것.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와 가성비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은 앞으로 유럽 무기 판매 요건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엄청난 절망에 빠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지난 4일 트럼프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알래스카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핵심 사업으로 한미가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힙니다. 또한 알래스카 석유 천연가스 개발에 이어 트럼프는 조선업 강화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에 조선업 부서를 신설하고 이 산업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한때 수많은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만들지 않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럽 측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국을 압박을 하면서도 트럼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시사한 것입니다.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의 이번 일련의 과정은 양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젤렌스키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지만 협정 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폴란드가 약 5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한국의 금융 지원 없이 직접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구매하기 위해 유럽계 은행들과 자금 조달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자체 자금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국의 안보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할 경우 자국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최전선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폴란드의 안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통해 국방력을 확충하려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폴란드가 이번 계약에서 한국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방산 수출을 더욱 확대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폴란드와 17조 원에 달하는 1차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K9 자주포와 K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첨단 무기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정받으며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효율적인 생산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는 자랑스러운 방산 기술 중 하나죠. 천무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 대한민국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무는 239유도 로켓을 탑재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다수의 목표물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천무의 가장 큰 강점은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대량 발사 능력입니다. 한 번의 발사로 다수의 목표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전장의 흐름을 빠르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유도 기술 덕분으로 정확한 표적 타격과 강력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무는 기존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비교할 때 이동성과 전개 속도에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고속 기동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어 전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우수한 기동성과 전개 능력은 우리 군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체 기술로 강력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실이 바로 천무인데요.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무기라는 점입니다. 천무는 기존의 유럽이나 미국 무기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는데요. 특히 천무는 기존의 궤도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달리 차륜형 플랫폼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수명주기 비용, 운용 비용, 획득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죠. 궤도형 차량은 지면 상태에 상관없이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륜형 플랫폼은 그에 비해 더 경제적이고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륜형 플랫폼은 현대화된 기술 덕분에 야지 기동 능력도 뛰어나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천무의 차체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이전에 사용되던 다른 장갑차 플랫폼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천무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완전한 독립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폴란드는 이러한 천무의 경제적 이점과 성능을 고려해 국방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무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의 선택을 받기까지는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경쟁을 해야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하이마스 HIMARS와 유럽의 M270 MLRS 같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들이 주요 경쟁자였습니다. 이들 무기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받아온 시스템으로 강력한 성능과 역사적인 전투 경험을 갖추고 있어 폴란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였죠. 그러나 천무는 이들 무기와의 경쟁에서도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천무가 폴란드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성능과 경제성에서 오는 탁월한 균형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와 M270 MLRS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천무는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가격과 운용 비용을 제시하여 폴란드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런 가운데 다연장 로켓 천무에서 집속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전장에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이 무기의 강력한 위력과 함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사용될 때 그 파괴력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금지된 집속탄을 대한민국이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전술적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체계라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는 중공군 중국군과 같은 과거의 전쟁 경험에서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집속탄 클러스터 뮤니션은 하나의 탄두 안에
다수의 소형 폭탄을 담고 있는 특수한 무기인데요. 집속탄은 표적 상공에서 여러 개의 작은 폭탄 자탄을 퍼뜨리며 넓은 지역을 타격하죠. 이 소형 폭탄들은 각기 다른 지점에 떨어져 보병, 차량, 장비 등이 밀집한 목표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집속탄은 전장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로 적의 방어선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집속탄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폭탄이나 로켓이 단일 목표물에 집중되는 반면 집속탄은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퍼져나가서 적의 대규모 병력이나 기갑부대, 방어 진지 등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프라 파괴와 병력 무력화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적의 방어 체계를 효과적으로 붕괴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집속탄은 군단급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집속탄이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특수한 전술적 필요성 때문에 집속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대규모 파상 공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수십만 명의 병력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전술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공격을 주요 전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저지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한데요. 집속탄은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을 저지하고 빠르게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집속탄을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천무 K239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천무가 집속탄을 발사할 경우 수십 개의 소형 폭탄이 한꺼번에 넓은 지역에 퍼져 적의 병력과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천무는 정밀 유도 기능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속탄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천무는 기동성이 뛰어난 차륜형 차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여 다양한 전선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과 다연장 발사 능력 덕분에 천무에서 발사되는 집속탄은 적의 대규모 진지를 효율적으로 파괴하고 전장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기습적인 지상 공격을 핵심 전술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상대적으로 큰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집속탄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대규모 병력 공격이 매우 위험해지는데요. 집속탄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발사되는 집속탄은 북한의 기갑부대와 방어 진지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화력 지원 시스템을 두려워하며 집속탄이 사용될 경우 그들의 전력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천무와 집속탄의 조합은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북한이 이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강력한 화력에 있죠. 앞으로도 천무와 같은 최첨단 방산 기술들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23일 국내 언론 비즈 한국의 밀덕텔링 코너를 통해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한화에어로 유럽 제도전 대비한 차륜형 K9 자주포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들 게재했습니다. 지난 4월 영국 기동화력 체계 MPF 사업에서 차륜형 자주포인 독일 KNDS의 RCH-155에 패배한 이후 3달 만에 경쟁 모델의 초기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김민석 위원은 단독 보도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K9 썬더 자주포의 차륜형을 개발하려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영국 기동화력 체계 MPF 사업을 손쉽게 수주할 것 같았던 K9 썬더가 독일 KNDS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에 패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외신들은 모두 의외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9 썬더 같은 궤도형 자주포와 스웨덴 아처아처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각자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수주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기동화력 체계 MPF 사업이 독일 RCH-155의 승리로 끝난 것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2024년 4월에 게재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4월 25일자 기사. 더 UK 언드 저머니 어나운스 조인트 디벨로프먼트 어브 더 RCH-155 하우어처 포바크서 비히컬즈 위치 이즈 콰이터 서프라이징. 박서바크서 장갑차에 기반한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영국과 독일의 발표 모두를 경악시키다들 번역해본 뒤 K9 썬더의 차륜형 버전이 개발된다는 2024년 7월 23일자 비즈 한국 기사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영국은 스웨덴의 차륜형 자주포 아처아처나 대한민국의 궤도형 자주포 K9 대신 독일 KNDS의 RCH-155를 선택했으며 독일과 공동으로 박서바크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에 장착될 수 있는 RCH-155 원격 조종 곡사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영국군에 아처아처 자주포 14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 2023년 3월 계약의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일환으로 파견돼 어떤 AS-90 자주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스웨덴 아처아처 시스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 KNDS의 RCH-155 시스템과 기동화력 체계 모벌 파이어즈 플랫폼 프로그램은 특히 영국 육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AS-90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다. 더 밀러테리 밸런스 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AS-90의 숫자는 89문으로 이번 교체는 늦어도 2030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 육군이 조단하려 하는 RCH-155 자주포의 정확한 숫자나 신전 배치 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다. RCH-155 차륜형 자주포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박서바크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 생산에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영국이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스웨덴의 아저아처 차륜형 시스템이나 한국산 K9 썬더 궤도형 자주포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소 노마운 입이기도 하다. 독일 KNDS RCH-155 차륜형 자주포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PGH-2000 자주포의 무인 포탑을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득하여 단 2명의 탑승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RCH-155의 전투 증량은 39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주행속도와 700km의 주행거리를 자당한다. RCH-155는 기동 중에도 분당 9발의 속도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약 30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연구위원은 비즈 한국의 밀떡텔링 코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K9 썬더는 궤도식 자주포다. 바퀴보다 든든하고 접지력이 높은 무한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험준한 산지나 야지 기동성도 우수하고 자주포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발 쏘고 바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슈트 언드스쿠트 전술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포 발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페이드들 땅에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발사가 가능하여 포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 궤도를 사용하는 전차와 같이 궤도형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서 운용 유지 비용이 비싸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많다는 문제가 있다. 평상시 작전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궤도형 자주포는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를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민석 연구위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독일 RCH-155 같은 차륜형 자주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K9 썬더 같은 궤도형 자주포보다 더 기민한 기동력과 장거리 운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RCH-155 차륜형 자주포의 최대 속도가 시속 100km이고 최대 주행거리가 700km라는 점에서 최대 속도 시속 70km,
최대 주행거리가 320km에 불과한 K9 썬더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RCH-155 자주포가 실제로 사격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포를 발사할 때 마다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차륜형 자주포는 땅에 스페이드를 박아서 발사 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어하게 되지만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RCH-155는 차륜형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이드를 땅에 박지 않고 사격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심한 반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연속 사격의 경우 명중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또 하나 궤도형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차륜형 자주포가 궤도형 자주포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커그니션은 RCH-155의 대당 가격을 1,200만 유로, 현재 환율로 한화 18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CH-155의 180억이라는 가격을 90억대로 회자되는 K9A 버전 자주포의 수출 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2배 정도로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 포병사업부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1차부터 11차까지 대한민국 육군에 공급된 K9A1 자주포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39억에 가깝고 COVID-19로 인한 물류체인이 붕괴되었던 시기에 딱 한 번 41억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썬더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K9A2의 수출 가격이 90억대로 회자되고 있는 근거를 잠시 살펴보면 K9A1 버전의 포탑을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개량하는데 2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군에 공급되는 K9A2 버전은 기존 A1 버전 가격 40억에 무인 포탑 개량 비용 28억이 더해져 거의 70억 수준이 되는 것이죠. 수출 버전은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K9A 버전의 가격은 최소 70억에서 90억 사이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 유지가 쉽다는 이유로 아처아처 같은 차륜형 자주포가 선호되는 것인데 RCH-155의 경우에는 경쟁 기종인 궤도형 K9 썬더보다 2배나 비싼데도 선정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024년 4월 있었던 영국 기동화력 체계 MPF 사업에서 정치적 요소가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영국이 독일 RCH-155를 선택한 배경에 RCH-155 차륜형 자주포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박서바크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 생산에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서바크서 차륜형 장갑차를 통해 이미 독일과 협력하면서 생겨났던 산업협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김민석 연구위원도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기동화력 체계 사업에 쓰디쓴 패배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양분으로 삼으면서 K9 썬더의 차륜형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비즈 한국 기사에서 발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는 향후 펼쳐질 수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9일 창원에서 열린 2024 국방품점 종합학술대회에서 한화 시스템이 공개한 차륜형 장갑차는 개발 중인 KTSSM 발사 차량의 K9A2 차기 자주포의 포탑을 개조해서 장착한 것이다. 완전 자동화돼 장전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K9A2의 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차륜형 자주포는 2인 혹은 3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더욱이 K9A2의 우수한 분당 사격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가 KTSSM 발사 차량은 방탄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및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사막 및 산지 환경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어 차륜형 자주포에 요구되는 기동성을 100%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의 사거리는 RCH-155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는 K9A2와 동일한 52구경장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K9A2에 장착될 포신이 더 긴 58구경장포도 차륜형 자주포에 동일하게 장착 가능하다. 이 경우 차륜형 자주포는 유도포단 적용 시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신형 차륜형 자주포에 장착된 포답은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차량에 장착될 수 있다. 향후 수출국의 요구나 방위사업청의 필요가 있다면 KTSSM 차체가 아닌 타이곤 TAIGON 장갑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RCH-155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구상대로 KTSSM 발사 차량에 K9A 차기 자주포의 포탑을 개조해서 장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K9 썬더 자주포와 비슷한 공격 능력을 가졌지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바퀴를 사용하기 때문에 늪지나 산악 지형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하고 포드를 발사할 때마다 바닥에 스페이드를 박아야 하기 때문에 궤도형 K9 썬더만큼 신속한 4호 이속 슈터, 언더스쿠트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기억해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궤도형 자주포 K9 썬더와 이를 보다 저렴하게 만든 K9 썬더 차륜형 버전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향후 국제 자주포 시장에서 K9 썬더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 생크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 K킬로미터 TISTORY 캄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대한국방백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세계 전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 전쟁 초기의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대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 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이 기고만장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에서는 드래곤 24라는 훈련을 진행하며 세계 탑 클래스의 모든 전차를 동원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EPL, 독일은 레오파르트, 미국은 에이브람스,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등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를 동원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동주행에서 우리 한국산 K2 전차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몇 킬로미터가량의 경사로와 고개들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가파르고 험난한 골짜기는 쉽게 가기 힘들어 전차 로도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산 K2만이 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서방 전차들은 흉내도 못 내는 성능을 내는 K2 전차를 가진 폴란드의 전차병들은 기고만장해지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가파른 골짜기는 올라가는 도중 한 번 멈춰서면 더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폴란드 전차병들은 경사로에서 멈추는 기행까지 선보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산 K의 힘을 보여줍니다. 서구권의 다른 국가의 전차들은 뒤로 흐를 상황에서 한국산 전차는 전진과 멈춤이 자유로워 세계적으로 이 모습은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놀라운 성능을 가진 한국형 K2 전차는 등장한 지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K32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K3 전차를 비롯해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전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강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자주포와 함께 K방산을 상징하는 무기가 된 K. 흑표 전차를 뛰어넘기 위해 경쟁국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따라잡기에 말처럼 쉽지가 않았는데요. K2 전차에 한번 패배했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하고 한국과 차세대 전차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의 방산 업체인 독일 라인메탈과 KMW에서 최근 차세대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사부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에는 레오파르트 전차로 유럽 방산 시장을 주름잡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독일 방산 실태와 고질적인 납기 및 준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차 시장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진 독일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팔레트 전차로 가장 현대적인 K 전차와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K2 전차는 높은 기량과 성능 내구도를 세계적으로 검증받아 3, 5세대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수성으로 인해 폴란드에 무려 1000대를 수출했고 수많은 국가가 테이트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 무기까지 구매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에 발을 딛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육군 전력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K에 이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K2 전차가 공개되며 세계 최강의 전차 보유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스펙만 보아도 한국산 K3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인 K3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K3 전차가 우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공개한 청사진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형이 스텔스 도료로 덮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전차와 다르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능을 더했으며 장갑의 재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인데요. 장갑이 무겁다면 방어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동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전장 투입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가벼운 것만 사용한다면 방어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전차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그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세라믹이라고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포의 성능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120mm 포에서 더 커진 130 활강포로 변경되었습니다. 활강포는 한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뜻하며 주포가 커졌다는 것은 파괴력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관통력은 이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이 자체로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화학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더한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 보호 설계가 변경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도 탑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오래 전 개발했지만 아직 양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당 실험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전차, 영국의 MK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이며 전열 확보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체계에 따라 자주 도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열 화학포의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기에 차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K3는 레이저건과 함께 다목적 미사일과 같은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3는 소형 전술 드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형 드론으로 인해 전차 자체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더욱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는 성능 중 하나인 능동 방어 체계는 미래형 전차의 필수라고 불리는 성능입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동 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전차를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동력 계통으로 수소의 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차세대 전차 체계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의 기본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된 바 없습니다. 궤도는 이미 레드백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고무 소재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과 대비해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K3가 제작된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에 사용되었던 고무 궤도를 적용한 것도 이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 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합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여 기존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파격적인 면에서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복합 장갑으로 확인됩니다. 현대로템 K3 전차 스펙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유럽 국가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산 차세대 무기의 강력함을 한눈에 알아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가지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3 전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부분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산 장갑차와 전차 무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화 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의 방산산업체를 견학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매우 우수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고위 인사들은 무기 수출 및 무기 개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산 흑표가 서양 대부분의 주력 전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흑표 전차를 확인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값이 싸고 질 좋은 시스템이 설치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았을 때 여전히 휴전국이며 북한과의 전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전차가 개발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비싸지 않지만 중국산 전차를 단번에 능가할 수 있다며 이 전차까지 개발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육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K방산으로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폴란드 전차에 밀려 수주전에서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산 주력 전차 K를 제안했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선정되어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건으로부터 한국의 국방산업은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경험했는데 폴란드는 PT-91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차를 얻었고 이에 반해 한국은 K1의 수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0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역으로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가 독일의 방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지원 사격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총리가 바뀌며 한국 방산에 대한 취소설까지 돌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폴란드의 총리도 이전 정부가 진행했던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며 한국과 진행하는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에 대한 방산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해 그리스까지도 독일산 방산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의 국방산업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는 경제적으로도 회복하면서 독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미래를 대비하여 한국의 성능이 우수한 흑표 전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의 국방산업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리스와 특혜 간의 긴장 관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양상을 토대로 한국의 국방산업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편 그리스와 오랜 앙숙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에도 한국의 전차 시장에 완전히 푹 빠져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애틀랜틱 다이내믹스는 터키 군사 전문지 디펜스 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파워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산의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은 2022년 3월 튀르키예에 도착하여 알타이 시제품의 샘플 형태로 탑재되었고 이후 8개월 동안 튀르키예의 사막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실수 없이 기도하는 혹독한 테스트에 투입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파워팩은 테스트 도중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고 테스트 결과에 만족한 터키 정부는 곧장 알타이 100대 분량의 파위팩을 주문했는데요. 이 수출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방산 기술력 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항공 분야에는 엔진을 보고 육상 플랫폼에서는 파워팩의 기술력을 비교해보며 해당 국가의 높은 기술력을 평가하고 합니다. 튀르키예 역시 본인들이 직접 파위팩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 성능에 매우 만족한 것입니다. 알타이 1차 생산분 100대가 출고된 이후에도 한국형 파위팩을 도입할 수 있도록 1억 4,100만 달러, 하나로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조달 옵션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사막 지역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여 튀르키예 해군의 수출을 성공했다는 사실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접세계를 통틀어봐도 현재 대한민국만큼 우수한 품질의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춘 나라는 찾기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이 확고한 화력과 함께 경이로운 신성 등을 탑재한 K3을 개발하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2 자리를 이제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K3가 대신하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K3 전차는 K2 흑표 전차를 가뿐히 뛰어넘는 공격력,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투입됩니다. 육군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험난한 산지가 70% 이상이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겨울에는 굉장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혹독한 훈련에 이로 인해 최근 한미의회의 합동훈련 역시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혹독한 훈련 환경이 한국 군사기술력을 높이는 좋은 재료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최대 에어쇼로 알려진 영국 판버러 에어쇼의 대한민국 전투기가 명성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맹활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KAI가 사우디와 함께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KF-21 차세대 버전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하면서 사우디와 큰 사고를 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차세대 전투기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유럽 안보벨트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판보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이번에는 전 세계 44여 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나 KAI는 지난 26일까지 열린 이번 에어쇼에서 KF-21, FA-50 등 주력 기종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차세대 공중전 투체계를 선보이며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등 세계적인 민항기 제작사의 파트너로서 쌓아온 KAI의 민수기체 사업 역량을 알린 겁니다. 특히 KAI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적에도 통신 일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 투체계를 선보이고 영상을 시연하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의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 발사 무인기를 적용한 MUMT를 공개하며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KAI는 이번 에어쇼에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세심한 케어를 하며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KAI 말고도 우리 방산업체 하나도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큰 보탬이 됐는데요. 특히나 하나는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 중인 첨단 항공 엔진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해 항공우주 역량을 가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판버러 에어쇼 200M 규모의 통합전시관을 마련하고 항공사업 역량을 전시한 에어존과 종합 우주 솔루션을 소개하는 스페이스존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첨단 항공 엔진 시제품을 최초로 전시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하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시스템의 AESA 레이더,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 등을 전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소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람의 전투기의 1차 양산이 확정되면서 대당 가격이 900억 원 중반대로 나오면서 수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이 동급인 4, 5세대 전투기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때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F-21의 동급으로 여겨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이 있지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의 대당 가격은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 원으로 KF-21의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995년 출시된 쌍발기 F-18, 1979년 출시된 F-16 등과 비교해 KF-21이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 스텔스기로 확장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KF-21은 10개의 무장을 달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 2,900km, 실제 전투행동 반경은 780km 수준으로 방산 전문가들 역시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초도 비행을 한 KF-21은 200회의 시험 비행을 거치며 전투 행동 반경, 비행 특성, 최대 속도, 이착륙 특성 등 260여 가지의 시험을 무사 통과하며 성능과 안정성 모두 입증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으로부터 1차 양산 승인을 받은 KF-21은 내년 6월 2차 양산 계약이 완료되면 총 40대가 생산될 예정으로 나머지 80대는 지대공 타격 능력 등의 시험을 거쳐 양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 세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모두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미래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6세대용 전투기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GCAP 개발 중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또한 미 공군과 해군은 6세대 전투기로 차세대 공중 우세기 NGAD 프로젝트를 진행 중지만 이 역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궤도에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을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영국의 경우 유로파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20년 이상이 소요됐는데 사실 전투기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전투기 공동 개발에 거리를 두면서 일본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출범한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듯 영국 정부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방위력 강화 계획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일본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GCAP로 대체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물거품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전투기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우주 시장의 선전 대열에 합류하는 건 물론 선도국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AI가 사우디에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KAI는 사우디와 구체적인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을 한창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KAI는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 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는 KAI가 만든 4, 5세대 전투기 KF-21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KAI는 블라크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MUMT를 만드는 등 전 세계 방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의 가오리 XE를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포함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선두로 자리 잡아 주력 기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KAI는 사우디와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아주 칼을 갈았습니다. 사실 KAI와 사우디와의 협력 소식은 작년부터 가시화됐었습니다. 작년 10월 KAI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 우주청과 우주 분야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주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과 운영 등 협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사우디 현지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에 참가해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실제로 WDS 개막 첫날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KAI 부스를 방문해
KF-21을 포함한 KAI의 항공 플랫폼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KF-21에 관심을 보인 건 KF-21의 성능 개량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때 KF-21 블록 3로 불리던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등 군사 강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되는 등 벌써부터 사우디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F-21EA의 전자전 공격기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성능 개량 첫 번째 버전인 KF-21EA는 현재 ADD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는 KF-21EA를 위해 개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바꾸고 총 3개의 전자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개의 ESM 장비는 KF-21EA의 날개 끝에 장착되는데,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공격이나 전자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ARM 미사일과 EA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기 위해 현재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해 전자전 포드, ARM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5세대급 성능을 갖춘 KF-21EX의 개발에 이어 6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놀라운 진격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3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유노가미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유노가미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 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급입니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접과 를가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급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급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 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늘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늘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을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통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국 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입단협에서 현재 시간당 10달러 약 12,680원 종반에서 20달러 약 25,360원 종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달러 약 4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엔슬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입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삽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6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겁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 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끝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430억 유로 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에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접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삽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고 언급했습니다.